안녕하세요. 혹시 안면몰수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는 사이인데도 아예 모르는 척하거나 뻔뻔하게 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최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떠올랐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전 시모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에 대해 말하려면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동갑내기 고교 동창이에요. 남편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친정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니가 하는 분식집을 자주 찾았어요. 남편 역시 단골이었던 거죠. 남편이 조금 소심한데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혼자 떡볶이 먹으러 온 걸 보고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남편은 식탁 위를 항상 깔끔히 정리해서 어머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학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희 집은 진짜 즐거워 보이네. 넌 좋겠다. 진짜 부러워. 갑자기 무슨 오글거리는 소리야? 다른 집도 다 비슷하지 않아? 꼭 그렇지만은 않지.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집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는 걸요. 알고 보니 재혼 가정이었는데 계모가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차별했대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모의 아들인 남동생은 새 것만 들고 다니는데 남편은 늘 같은 걸 들고 다녔고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지 매번 우리 분식집에서 배를 채우더군요. 화목한 우리 집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남편이 측은해서인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참 정글 같은 곳이더군요. 일단 시부는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인이 참 좋구나. 사부인께서는 잘 계시지? 네가 며느리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내 며느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런데 허허 웃는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날카롭게 받아치더군요.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당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얼굴이랑 행동이 이쁘지. 첫째는 영 뻣뻣하고 인물도 별로라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당신 제발 마음 좀 곱겠어.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는 무슨 추태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결혼을 같은 해에 하는데 왜 첫째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둘째는요? 둘째가 여태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은 생각 안 해. 첫째는 평생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무리 발이 안으로 굽어도 그건 아니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한 걸 그럼 어떡해요? 어쨌든 둘째도 첫째만큼 지원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의 순환 시대였죠. 시모가 쓸데없는 일로 남편 불러내고 고생시키고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타깃이 되더군요. 저야 대학병원 간호사라 3교대로 일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치사한 괴롭힘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시모가 무슨 일 시키면 바쁘다고 하라고 말해뒀고요. 그저 시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화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모두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시모가 동서와 저한테 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에게만 다 맡겼으니까요. 형님,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무슨 주방이 이렇게 더러운지. 좀 치워가면서 해요. 살림 안 해본 티가 나네. 그리고 간도 좀 더 하시고요. 이렇게 맛없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시모를 등에 업고 동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온갖 일을 다 시켜댔어요. 그럼 집에서 쉬는 동서가 일 좀 해. 나한테 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버님 몸 안 좋으신 거 몰라? 간 세게 했다가 아버님 병원 가시면 동서가 수발 들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맛없다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일 안 한다고 무시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좀 가서 도련님한테 신경이나 쓰든가. 왜 입으로 혼수나 둬? 미리 말하지만 여기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거 알지?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면 동서의 기세는 물을 뒤집어 쓴 불꽃처럼 사그라들었어요. 아무리 시모의 위세가 대단해도 아직까지 이 집안의 보스는 시부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는 유약했지만 첫째 며느리인 절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부모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5년 동안이나 혼자서 조용히 명절 음식을 다 한 건 저 나름대로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기간이 딱 5년이었거든요. 모두가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만한 시간. 5년이 지나자 저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날에 음식하러 못 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정해서 당직을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일정 잡는데 저만 매번 명절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즉, 명절 전날에 일하러 가야 해서 시댁에 못 온다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니? 네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어머님도 참,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동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전업주부라 살림도 남편 내조도 잘하는 동서가 설마 제사 음식 하나 못하려고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여태까지 잘 빼줬다가 왜 이번부터는 안 된대? 너 그냥 음식 안 하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 아니니? 어머님,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계속 그 날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래, 그건 새아기 말이 맞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에게 시켜보자. 첫째 혼자서도 그만큼 했는데 둘째라고 못하겠어? 그렇지?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는 말도 없이 우물쭈물하기만 하더군요. 우더러니 시키니 안 된다 말은 못하겠고 중간에서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윗사람으로서 등 떠밀어줬죠. 동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동서를 아끼시니 그간 실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전업주부로 5년을 지냈는데 설마 음식 하나 못하겠어요? 이번에 그 솜씨 한번 발휘해줘요. 알았죠? 결국 동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동서가 미친 듯이 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 일이 있어서 전 못 나오는 걸요. 그렇게 명절이 되어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갔더니 세상에 동서 혼자 정말로 준비를 다 했더군요. 시모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보란 듯이 말했어요. 봤니?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금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거기다가 나 고생할까봐 전날 집에서 다 해오는 정성까지. 예, 그런 건 좀 보고 배워라. 정말 잘했네요. 동서, 수고했어. 그런데 형님, 오늘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문자는 뭐죠? 동서가 뜬금없이 보여준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와 웬 남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요. 다름이 아니라 점심때 보험회사 직원이 상품 하나가 너무 잘 나왔다고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마침 남편 보험이 너무 부실했던 터라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 뒷조사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일하기 싫다고는 해도 이런 짓까지 하다니. 동서는 바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까지 다 찍었대? 말 돌리지 말고 이야기나 해주세요. 오늘 일하신 거 맞아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고모님이 대답을 빼앗아 갔어요. 질부, 오늘 병원 출근한 거 맞다? 내가 오전에 질부 병원에 병문안을 가고 오후에는 진료를 보러 갔거든. 그때 다 있었어. 이 사진은 점심시간에 찍힌 것 같은데. 점심 밖에서 먹었니? 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남편 보험이 부실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만난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어디서 이런 문자를 받았어? 남편이 근처 지나다가 형님을 봤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식사나 하세요. 트집을 잡으려다가 시고모님이 편들어주자 아무 말 못하고 식사나 하라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 솜씨가 정말 좋다.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래, 둘째 며느리가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구나. 고모님도 맛있으시죠? 그래, 첫째 질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둘째 솜씨가 굉장히 좋아. 간도 딱 좋고.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으니 동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군요. 덩달아 옆에 있던 시모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저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앞으로는 동서가 음식 준비하면 되겠네. 사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민망했거든. 동서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썩혀? 그냥 명절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왜요? 이때까지 형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른들께서도 동서 솜씨가 참 좋다고 하시잖아. 좋은 솜씨 그렇게 썩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부터는 명절 전후로 빠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급을 해서 쉬는 날 빠지기가 곤란해졌어요. 동서가 음식도 잘하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 양해를 좀 구해볼게요. 괜찮죠? 뭐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일에 도움 안 되는 너보다 둘째가 훨씬 낫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 시아버지도 둘째 솜씨를 더 좋아하시니. 시부에게 이참에 잘 보일 생각이었는지 시모가 웬일로 허락을 하더군요. 저야 그저 웃음이 날 뿐이었죠. 뒤에 있는 동서 표정이 썩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으니 그때 동서가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왜 그래? 동서, 할 말 있어? 네. 그게 사실 이번에 준비해온 음식들 반찬 가게에서 다 산 거예요. 눈을 찔끔 감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진짜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면 허벅지를 꽉 꼬집어야 할 정도였죠. 뭐라고? 너?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요. 사실 동서가 음식을 샀든 진짜 했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준비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나 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시모 표정이 완전 귀신처럼 흉악해지더군요.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사놓고 직접 했다고 속일 수가 있어?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잘 드셔놓고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디서 사서 가져와 놓고 네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들 앞에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기분 좋니? 도대체 애가 생각이 없어 넌? 동서가 시모에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리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말하더군요. 옳게, 애 그만 잡아요. 힘든 것도 사실이지. 그간 첫째 질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게 됐으니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 난 나쁘지 않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뭐 괜찮네요, 누님. 안 그래도 매번 첫째 아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쓰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사서 제사 지내도록 하자. 다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모두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를 밀어주려 했는데 그간의 제 노고만 빛났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마지막에는 저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날 하루가 끝났죠. 동서는 그 뒤로도 시모에게 그 일로 계속 욕을 먹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모의 마음이 워낙 좁아 용서를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모에게 시달리는 것도 한두 달 뿐이었어요. 그 뒤에는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시부가 연세치고는 정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거든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변명은 폐암. 게다가 속도가 빨라서 발견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모랑 동서 둘이 딱 붙어 옆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죠. 대화하는 걸 대충 들었는데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바뀌는 거 없는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시부 재산이라고는 시댁 집뿐이고 돈도 어차피 치료비에 거의 다 쓰일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누워있는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몇 번은 제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내쫓아주기도 했지만 아주 끝장을 보려는 건지 끈질기게 시부에게 확답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 이 집이랑 예금만 얼마 정도 있지. 당신이랑 둘째한테 유산을 주는 조건은 내 누나를 돌봐주는 것뿐이야. 내가 누나보다 먼저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 나 대신 우리 누나를 잘 보살펴주면 유산 돌려줄게. 그렇게 하겠소? 시고모님이 시부를 업어 키웠다고 할 정도로 남매가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시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내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다가 결국 시고모님은 혼자서 늙어가셨죠. 게다가 지금은 일도 없이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각종 질병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 고모님이 안쓰러워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시모에게 맡긴다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시모는 자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형님 모실 테니 당신은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유산 넘겨주고 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유산을 걸고 약속한 만큼 시고모님을 잘 돌봐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바로 다음 날 저한테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첫째 질부,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검진 때 수면 내시경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네. 올케랑 둘째 질부는 사업 때문에 바쁜지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아예 시고모님을 방치해두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만에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고모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죠.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앞으로 보호자 필요한 일 있으면 저나 남편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날 때만이라도 꼭 해드릴게요. 아유, 정말 고마워.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첫째 질부뿐이네. 시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이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시부 유산을 받아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대로라면 시고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제 걱정은 현실이 됐고요. 장례도 치르기 전 모두를 불러 시모가 이야기하더군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남인 거 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언제까지고 네 고모를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모셔. 어머님이랑 서방님, 동서가 고모님 모시는 대신 유산 받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유산?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어쩌니? 내 남편이 여태껏 자식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 집 주고 갔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너희 고모를 모시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희 고모랑 피가 섞였어 뭐가 있어?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명의를 변경했단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 아니죠? 남편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설마 시부가 죽기 전에 저런 짓을 해놨을 줄 몰랐을 테니까요. 어머, 얘 좀 봐.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내 걸로 만들어. 그리고 네 아버지 장례는 알아서 치러라. 내가 늙은 영감 죽을 때까지 수발 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수발을 든 게 아니라 아버지 닥달해서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한 거겠죠. 저희도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미련하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영감이 뭐라도 더 챙겨주고 떠났을 텐데. 하나도 안 남긴 거 보면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든 우리 찾지 마라. 이제 남남이야 남남.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선을 긋는 시모와 서방님네를 보며 정말 치를 떨었어요. 시부의 죽음에 충격받은 시고모님은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셨죠. 얼른 다가가 시모와 다투는 남편을 대신해 시고모님을 부축해드렸어요. 경수, 가진 것도 없는 노인 모실 생각하니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데 어쩌나. 나중에 장례비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좀 챙겨주시고 고생들 하세요. 조롱에 가까운 말에 순간 화가 확 치밀었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딴 말을 짓거리는지. 게다가 시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잖아요. 사업 자금이다 뭐다 돈도 많이 받아간 주제에 바로 생판 남처럼 구는 놈을 보니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가족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만 남아 시부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 재산을 이렇게 싹 다 뺏기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집이라도 가져오려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절대 그 집을 안 뺏기려고 발악하며 애를 쓰더군요. 소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고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소송 취하하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걸린 문제였죠. 그것마저 뺏기면 시부와 남편은 시모에게 평생을 당하고만 산 것일 테니까요. 고모님, 그래도 그 집은 아버님 거예요. 원래라면 남편이 받아야 할 집이고요. 이대로면 아버님도 억울하실 거예요. 잘 알아. 그러니 취하하라는 거야.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시부에게 부탁받은 게 있다니 일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와 서방님이 찾아왔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게 패할 소송을 왜 하니? 변호사가 딱 봐도 너희가 질 것 같다고 한 거니? 그래서 소송 취하한 거야? 이렇게까지 캐묻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기들이 변호사에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사실 법정 다툼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건 그쪽이었거든요. 재혼 부부인데 혼인신고도 안 했고 유언도 없는데 증여로 유산을 받았다기엔 시부의 마지막 정신이 온전한지도 모르고 다툼을 해볼 여지가 충분한 비정상적인 증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취하하니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시고모님이 나타나서 시모에게 물었어요. 옳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우리 동생이랑 재혼할 때 혼인신고 했어요? 혼인신고 안 했죠. 그럼 사실혼 관계인가요? 사실혼도 아니죠. 같이 살기만 했을 뿐.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조카를 양자 입양 안 한 것도 맞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입양을 왜 해요? 그럼 올케 자식도 법적으로는 우리 동생 아들이 아니겠네요. 네, 우리 진짜 남이라니까요. 남. 그런데 이런 건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저는 시고모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 중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시모가 시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갑자기 웃으며 종이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서 좋네요. 지금 그 집 소유주가 올케 맞죠? 그 사람이 진짜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야? 시고모님이 건넨 서류를 슬쩍 훑던 시모가 깜짝 놀라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내가 그 집 소유주한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이건 그 차용증이고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은 채 그 집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당신이 갚아야겠네요. 시부가 빌린 돈은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주겠다는 조항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거짓말이지? 가족끼리 돈 빌린 일에 이런 건 소용없다고. 가족끼리라도 차용증 쓰면 당연히 법적 효력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동생도 참 너무하네. 그 집 받을 때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요?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손톱만 질근질근 물어뜯더군요. 딱 보니 시부 허락 없이 집을 가져간 티가 났어요. 완전히 얼굴이 파랗게 되어서 했던 말만 되풀이하더라니까요.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이거 가짜죠? 가짜니까 여기서 이러지. 이게 진짜였으면 소송할 때 이야기했으면 되잖아. 그렇게 의심되면 확인해 봐요. 그거 변호사 공증받은 거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이런, 원본은 당연히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은 얼마든지 찢어도 상관없어요. 평온한 시고모님 말투에 시모는 미쳐버리기 딱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왜냐면 시모가 가져간 그 집에는 이미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도 잡혀 있었거든요. 상속받자마자 소송으로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서방님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더군요. 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그만큼 돈 못 줘요. 그럼 올케가 1억을 나한테 줘야지. 아니면 대출 받은 사람이 주든가. 그러면서 시고모님이 바라보자 서방님이 고개를 대뜸 젓더군요. 안 돼요. 이미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서 뺄 수도 없어요. 너 모아둔 돈도 없니? 지금 그 집 뺏기면 엄마 살 곳도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넌 돈도 한 푼 없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그리고 그 돈은 보관만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냅다 다 썼다고? 언제 망할지도 모를 사업에? 이제 시모와 서방님이
아주 박 터지게 말다툼을 하더군요. 어쨌든 난 돈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못 준다고 버티는 통에 결국 시모는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했어요. 그 차용증이 너무나 명확한 법적 증거가 돼서 목을 죄고 있었거든요. 집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빠지고 시고모님께 1억까지 주고 나니 남는 건 5천 정도 뿐이더군요. 시모가 시고모님께 돈 갚으러 왔을 때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모가 서방님과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난 돈도 집도 없다. 1억 준 거나 마찬가지니 너희가 날 모시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희 집 좁아요. 그런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요? 그러지 마시고 5천으로 월세 집이라도 하나 계약하세요. 그럼 월세를 너희가 내줄 거니? 월세를 왜 저희가 내드려요? 요새 나이 들어도 다들 일하고 돈 벌어요. 어머님도 돈 벌어서 월세 내시면 되죠. 이 빵알년이 어디서 싸가지 없게 그런 소리를 짓거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 그러려고 너희한테 돈 다 갖다 바친 줄 아니? 그리고 야, 아들, 넌 네 마누라가 졌단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태연해?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머니 수발 못 두니까 알아서 사세요. 솔직함을 넘어선 아들의 말에 시모는 너무 열받았는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느꼈던 배신감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했죠. 이 미친놈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러는 엄마야말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 저질렀잖아요. 그 바람에 애꿎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게 내 탓은 아니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장면을 보니 어찌나 유쾌하던지 끝까지 남탓만 하는 걸 보니 둘이 역시 모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고모께서 그러시더군요. 너희 아버지도 참 짓궂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집을 넘겼겠지. 나한테도 그랬거든. 너희 엄마가 날 아예 신경도 안 쓰면 이 차용증으로 혼내주라고. 그래도 한 몇 달간 돌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날 잘 돌보는 사람한테 유산 넘겨주라고 했는데 남남이란 쪽은 신경 꺼도 되겠지? 자, 이 1억은 너희 거야. 소송 취하하기 잘했지? 뭐하러 귀찮게 소송을 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시고모님은 1억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바로 남편에게 넘겼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시모와 서방님 얼굴이 진짜 볼만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우와, 아버지 진짜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친다고? 뒤통수는 서방님, 아니, 그쪽이랑 그쪽 어머니가 쳤겠죠. 아버님은 그거 미리 예상하고 막아두신 거고. 아버지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마세요. 남이라면서. 남의 아버지를 왜 자기 아버지래? 정신 나갔어요? 매섭게 쏘아붙이자 서방님은 말도 못하고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언제는 남남이라면서요. 아버지 아니라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며. 형수, 진짜? 누가 당신 형수야? 한 번만 더 형수라고 불러봐요. 가만 안 둘 테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자 서방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맞설 줄은 몰랐나 봐요. 옆에 있던 시모는 시모대로 억울한지 시부 욕을 마구 해대더군요. 이 썩을 놈의 양반이 나한테 썩은 고기를 줬다 이거지?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절대로 못 참아. 너희들이 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 다시 돌려내. 그 사람 배우자인 내가 돈을 받아야지. 본인 입으로 사실혼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내가 괜히 다 녹음해둔 줄 알아?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할까봐 그런 거야. 몰래 동생 재산 빼돌려 놓고는 뭐? 가족이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에라이 천벌받을 인간 같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도록 만들어줄까? 정신없는 사람 이용해서 재산 빼돌렸다고? 시고모님이 벼락같이 소리치자 시모는 구시렁거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 너희들이 가져가. 너희 아버지랑 공동으로 산 건데 내 명의로 하라고 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잖니. 시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시고모님은 시모의 말처럼 집만 되는 노인은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을 활용해 50대 아파트 하나와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다가구 건물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그렇게 마련한 건물 월세만으로도 한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였으니 뭘 모르는 남의 눈에는 일도 안 하고 연금으로나 먹고 사는 노인처럼 보였겠죠. 게다가 워낙 검소하셔서 더욱 그렇게 보였을 테고요. 시모는 그 허름해 보이던 시고모가 사실은 복권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저희한테 떠넘겼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물 관리를 너희한테 맡길까 싶어. 질부가 예전에 일하는 거 힘들다고 했지? 어때? 나 대신 건물 관리 해볼래? 나중에 물려받으면 관리하기 더 쉬울 거야. 쓸데없이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받아놓고 관리 못해서 날리는 짓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관리해 볼게요. 그럼 조카 명의로 할 다가구 주택이랑 내 상가 2채는 질부가 관리해줘. 내일부터 나랑 같이 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자. 그렇게 시고모님 따라 열심히 배웠어요. 1년 정도 열심히 하니 그제야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2년을 더 관리인이자 건물주로서 일하는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연을 맞닥뜨렸어요. 남편 명의의 다가구 건물 중 원룸 계약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부동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 시모와 마주친 거 있죠? 전 시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내 뒷조사 하니? 제가 왜 아주머니 뒷조사를 해요? 안 그래도 얼마나 바쁜데. 원룸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1층? 그거 제 남편 건물이거든요. 저는 관리인이고요. 그 이야기 듣자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전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건물 네 시아버지가 빼돌린 거지? 우리 모르게 건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어쩐지 그 짠돌이 같은 영감이 너무 아무것도 없기는 했어. 이거 다 사기인 거 알아 몰라? 내가 소송해서 다 되돌려 놓을 거야. 소송이요? 아주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소송을 하세요? 잊으셨어요? 본인 입으로 제 시아버지랑 아무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 사실혼도 아니다. 첫째를 양자 신청도 안 했고 아주머니 자식도 시아버지 자식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소송을 한다는 말이세요? 제 말에 전 시모가 순간 말을 못 잇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그때 시고모님 부탁으로 전부 다 확실하게 녹음해 놨으니까요. 원본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소송한들 법원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요. 그래도 내가 저를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내 뒤통수를 치다니.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신세 한탄을 시작한 전 시모를 보며
피식 웃어주고는 말했죠. 그러게, 처음부터 고모님한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재산들 다 아버님이 고모님한테 맡겨두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좋게 됐죠. 아주머니가 대박 복권이나 다름없는 고모님을 저희한테 맡겨주셔서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님 부탁 다 무시하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된 거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억울하지 안 억울해? 네 시아버지 그 인간이 내가 자기 누나 안 돌볼 거 알고 미리 손 쓴 거였어. 그걸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대신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드님이랑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나 봐요. 혼자서 월세방 계약하려는 거 보면. 그 놈은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집 뺏기니까 본색 드러내고 나를 버려버리더라고. 게다가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는 나한테 와서 들러붙잖아.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일은 안 하고 밥만 축 내는데 그러잖아도 늙어서 아들이랑 며느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월세 보증금까지 뺏기면 못 버티겠다 싶어서 말도 안 하고 돈 빼서 나온 거야. 그놈들 지금쯤 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다. 그간 있던 일을 하소연하는 전시모를 보며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서 말했죠. 아주머니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뿌린 거 모두 거둔 것 뿐이잖아요? 자식은 거울이라고 하죠. 어때요? 본인이랑 똑같은 자식한테 당해보니.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당한 것도 떠올라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꼴은 안 받겠죠. 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라 은혜를 입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신 처가에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는지. 얼마 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으니 말 다 했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 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마음만 곱게 썼다면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지 더 후회스럽고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안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보호자가 와서 난리칠지도 모르잖아요. 이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계약을 하는 건 좀 무리네요. 너 정말 1억이니?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해주렴. 이 근방에서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깨끗하던데. 가족? 우리가 언제 가족이긴 했나요?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본인 입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엮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놓고 핀잔을 주자 전 시모는 결국 계약도 못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시고모님이 엄청 웃으시더군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면서요. 하긴 동생을 배신한 그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 곱게 안 쓰다가 결국엔 크게 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전 시모. 그런데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오랜만에 악연을 만나고 그때가 떠올라 사연 써봤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나무란다는 뜻이죠.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이혼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니, 몸으로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시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사회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도 딸이 연애도 안 하고 점점 나이만 들어가니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여기저기 선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말하고 다니셨어요. 엄마가 저를 좀 많이 아끼시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으니 걱정하실 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고요. 남편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남편에겐 그간 사귄 여자가 몇 있었지만 다들 시모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구한 맞선 상대가 저였고요. 시모는 저를 보기도 전에 이미 평가를 다 내려놓은 상태더군요.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약사인 건 마음에 든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됐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4살 어리다고 했지? 다행이야. 어려야 해도 잘났지. 예, 나는 다른 건 안 바란다. 애만 낳아주면 돼.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지 않니? 게다가 늦음하게 낳은 아들이라 참 귀하게 키웠어. 그래서 손주 가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생각인가 싶었어요. 아이가 결혼의 최종 목표라니. 물론 저도 아이를 좋아하긴 했으니까 가지고 싶긴 했죠. 아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일단 시모 말에 알겠다며 고개 정도는 끄덕여줬어요. 예, 딸은 안 돼.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그 뒤에는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게 당부하는 시모를 보며 참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라는 걸 그 뒤에 깨닫게 됐죠.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군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점점 모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부가 보지 않을 때만 몰래 말이죠. 너 도대체 애가 왜 안 생기는지 알아보긴 했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애도 안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너 이번 해에는 무조건 애 가져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머님, 저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이한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한데. 뭐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임신 못하는 건 다 여자 탓이야. 네 탓이라고. 너 혼자 가서 알아보면 될 걸 왜 우리 아들까지 건드려?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난임 검사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해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 같으세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빠가 협조 안 하면 저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만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 그게 곶감니? 검사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그런 거 이야기해서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저를 불임으로 단정짓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빠가 협조 안 하면 검사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 2년째까지는 좋게 좋게 네네 어머님 하고 지나갔지만 3년쯤 되니 시모의 발언 수위가 세져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만 죽자고 괴롭히니 짜증이 났고요.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어이없게도 친정엄마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냐고요. 친정엄마야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아주 선을 넘더랍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 물러야 한다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모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더욱 화가 나는 이유는 사실 친정엄마도 불임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는 새엄마로 저와 오빠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본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저희들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주셨죠. 그 덕분에 저희 남매는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요. 그런 엄마의 아픔을 알기에 도를 넘은 시모의 발언에 저도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시모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없을 때만 저를 괴롭혔거든요. 시부는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며 바로잡는 분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받는 걸 두고 볼 리가 없었죠. 이를 알고 있는 시모는 시부가 볼 때면 착한 천사처럼 굴며 가증스럽게 굴었고요. 한약까지 지어다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얘, 이거 몸에 좋은 한약이다. 네 몸이 허해서 그런 것 같아 한의원 가서 지워왔어. 잘 먹고 이번에는 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알았지? 이럴 때마다 정말 닭살이 오스스 돋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폭언을 했는지 다 아는데 그렇다고 시모한테 미쳤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허허 웃고만 있었으니 항상 억울하기만 했죠. 자연 임신이 3년쯤 안 되니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불임 검사를 해보러 가기로 했죠. 걱정은 됐지만 엄마가 불임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이상 없다고요. 초음파 검사, 피 검사, 호르몬 검사, 조영제 검사 모든 것에서 정상으로 나왔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울컥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 됐다. 잘 됐어. 나 사실 속으로는 걱정 정말 많이 했어. 그 옆엔 내가 너한테 또 나쁜 소리 할까봐. 너 상처받을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진짜 나쁜 말 많이 했어. 너희 시어머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이야기하기 싫어. 너한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 그냥 나쁜 말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 뻔하지.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욕했거나 자기 아들 장가 잘못 보냈다고 했지? 뭐 그런 말 아니었어? 설마 너한테도 그런 소리 한 거니? 이 미친 여편네가? 내 딸이 정상인데 왜 그딴 소리 하고 난리야? 어쩐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낳을 때 도대체 뭔 짓 했냐고 묻더라. 내가 질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얼마나 태교를 잘못했으면 딸이 애도 못 낳고 등신처럼 있냐고. 짐작보다도 더 모욕적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엄마만 쳐다봤어요. 아차 싶었는지 엄마가 눈을 쓱 피하더군요. 그런 말 들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내시는 것 같았죠. 그때 친정엄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슬쩍 발신인을 봤더니 시모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길래 얼른 뺏어서 대신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셨어요? 너 지금 친정에 가 있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엄마랑 난임병원 가서 검사하고 오는 길이에요. 진단서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불임인지 아닌지. 모든 검사 결과 다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남편 차례네요. 아들 데리고 병원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 누가 불임인지 따져보자고요.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네. 검사 결과지 못 믿겠으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직접 확인받으시든가요.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 의사한테 검사 받았으니까요. 왜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상이고 남편 검사를 빨리 해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저하고는 병원조차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꼴랑 병원 검사 하나 가지고 기고만장한 거야? 우리 아들도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쩔 건데? 검사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나 하고 왔거든요. 정상으로 나오면 다시 병원 가서 시험관이든 뭐든 해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병원을 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지금부터 통화 내용들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해 둘 거니까 만약 한 번만 더 저와 엄마 모욕하시면 그 녹음본 바로 아버님한테 전송할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죠? 시부를 들먹이며 화내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무슨 그런 일을 애 아버지한테까지 말하니? 그런다고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녹음을 들으면 믿겠죠.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될 텐데. 여태껏 아버님 계시는 데서만 잘해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척도 하지 마세요. 남편 병원만 데려가시면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천하의 시모도 시부를 이길 순 없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으름장 놓은 뒤로는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는 일이 끊겼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남편에게 가서 닥달했죠. 나 정상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와. 결과를 알아야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어이, 나는 괜찮다니까. 진짜로 아무 문제 없어. 결혼하기 전에 검사했었는데 정상이라고 판정 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몸 상태가 같아?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 네가 이럴수록 나만 피곤해지잖아. 너희 어머니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알긴 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엄마 잔소리 정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둘 다 문제 없으면 애는 언젠가 생길 거야. 한 5년쯤 더 뒤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진짜 협조를 안 한다 이거지? 너희 어머니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도 이랬어? 어? 엄마는 나한테 병원 가자고 안 했는데? 난 문제 없을 거라고 신뢰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지. 날 좀 믿어봐. 계속해서 말만 돌리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남편 놈을 보며 골치가 아파졌어요. 둘 다 정상인데 애가 안 생긴다면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험관은커녕 병원에 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화송세월만 보냈죠. 여전히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고 남편의 협조마저도 없어졌어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함께 있을 시간마저 줄었죠. 그런데 병원 검사 후 2년쯤 더 지났을 때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정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던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친정엄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듣고서는 최근에 연락이 다 파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할아버지를 뵐 때 저도 같이 가기로 했죠. 엄마가 묘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라 전날 가서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해뒀고요.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혹시 같이 가겠냐고 물으니 이번 말고 다음에 함께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에 오빠네가 먼저 친정에 도착했어요. 오빠 부부와 애 둘이 방을 먼저 차지해버리니 잘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만 먹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엄마에게는 내일 약속 장소로 직접 나가겠다고 하고서요. 그렇게 외박용으로 싸뒀던 짐을 정리하고 안방에서 쉬는데 갑자기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오늘 없어. 친정 갔거든. 나도 자기 보고 싶지. 지금 집에서 씻기만 하고 나갈 거야.
당장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요. 만나자마자 끌어안아 줄 테니까. 뽀뽀?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지. 원하는 곳 있어? 순간 TV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더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대화였지만 너무 민망해서 수위를 조절한 게 저 정도거든요. 누가 들어도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죠. 안방과 현관이 직각으로 있어 서로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안방 안쪽에 있어서 남편이 빨리 눈치를 못 챘는지 대화가 계속되더군요. 상간녀가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안방까지 넘어왔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건 자기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는 끄떡도 없다니까. 아주 볼 때마다 속 터져요. 애 가지고 싶다고 얼마나 징징대는지. 애가 족쇄라는 걸 그 사람은 몰라. 이대로가 더 자유롭고 자기한테 좋다는 걸 왜 눈치 못 챌까? 끝까지 듣고 있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안방에서 확 나왔죠. 남편은 시계와 반지 같은 걸 빼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있더군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한 저를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란 남편놈이 황급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여보, 당신 오늘 친정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그걸 물어볼 때야? 방금 그 여자 뭐야? 그 통화 내용 뭐냐고. 너 지금 바람 피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애를 가지려고 애썼는데 어쩐지 요즘 많이 늦는다 했어. 바람 피운다고 늦었구나? 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바람을 피우기는 했어. 하지만 내 마음까지 준 건 아니야. 그냥 관계만 하려고 그런 척만 한 거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태연스레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나한테만 줘? 무슨 개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을 내가 믿겠어? 마누라한테는 몸이 반응을 안 한다며?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내가 애 못 낳아서 네 엄마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날 비하하면서 상간녀랑 시시덕대고 있어? 짐승보다 못한 놈? 네가 아랫도리를 놀리고 돌아다니는 통에 애가 생길 수가 없었겠네. 어? 여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가. 당장 나가. 너랑 같은 이불에서 잠 못 자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남편을 내쫓고서야 분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상간녀한테 가서 더러운 짓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도저히 외할아버지를 뵐 수 없을 것 같아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내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간 잠잠하더니 꼭두 새벽부터 또 임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너희 요새도 아무 소식 없니? 아니, 남들 다 있는 손주 왜 나만 없어? 아무래도 이상해. 검사 결과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아랫도리 휘두르고 다니느라 애 만들 씨가 없었겠죠. 뭐? 지금 우리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이야? 네. 어제 제가 그거 알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애가 왜 안 생기냐고 묻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나 물어보세요. 왜 딴짓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시모가 잠시 조용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구나. 너 붙잡고 있느니 다른 여자한테서 애 보는 게 더 빠르겠다. 바람 피운 아들놈 욕을 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고 부끄러워하기만이라도 바랬는데 시모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더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가 문제니? 싫으면 이혼해. 난 안 말린다. 네 직업이 좋아서 결혼시키긴 했지만 애를 못 가지면 말짱 꽝이잖아. 이참에 누가 내 손주 먼저 가지면 걔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련다. 끝까지 정신 나간 발언을 한 시모가 전화를 끊었어요. 열받아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20분쯤 뒤에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한창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계실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무슨 일이 있어? 방금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전화? 그 할망구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너 다시 데려가라고. 자기 아들한테는 필요 없다면서 막말하던데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맞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바람 피운 건 지 아들놈인데. 뭐?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상간녀한테서 애를 보는 게 더 빠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해? 네 남편은 뭐래? 싹싹 빌어? 자기가 진짜 마음을 준 건 나뿐이래.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럼 몸은 아무데나 막 주고 다녀도 되는 거야?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상황 모면하라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아, 어쨌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지금 바쁘잖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겨우 끊고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과 통화한 상간녀의 정체도 알아냈죠. 술집 여자더군요. 정말 잠깐의 유흥으로 만난 건지 아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난 건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흔쾌히 저를 만나러 나오더군요. 핸드폰 녹음을 켜둔 상태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요. 생각보다 정말 어린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처럼 보였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받고 즐기고, 뭐, 그게 끝이죠.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쪽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관계를 끊었어야죠. 제가 왜요? 서로 주고받는 가벼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 좀 유명해요. 유명하다니? 여자 엄청 많거든요. 오래 만나지도 않고 애들 골라가며 만나고. 나 말고도 만나는 여자 되게 많은데. 와이프가 몰랐다는 게 더 대단한데요?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애들이 적어도 3명쯤 될걸요? 그 전에 만난 여자들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저씨 피임도 안 하는데 애 생긴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잖아. 이 아저씨가 여자들 책임 안 질 생각으로 아예 정관 수술을 했대요. 술 마시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렇게 아랫도리를 돌려대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뭔가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놀려고 정관 수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톡톡히 들었는걸요? 어디서 했는지 병원까지 알려주던데. 머리에 열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무심결에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잔뜩 충격받은 채로 남편에게 당장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여보, 바람 한 번에 무슨 이혼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왜 이혼 안 해줘? 이혼하고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왜 너 같은 미친놈이랑 같이 살아야 해? 내 인생을 위해서 제발 눈앞에서 좀 꺼져. 그러자 남편놈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너무 철벽처럼 온몸으로 거부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니? 이혼하자는 말도 우리 아들이 해야 맞지. 내가 여태 참아준 게 몇 년인데 애도 못 낳는 년 며느리 취급해주며 데리고 있었더니 뭐? 이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애도 못 낳은 하자품 주제에 뭐가 잘나서 이혼 요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위자료라도 줄 것 같아서 그러지? 애 못 낳은 건 너니까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내가 애 낳는데 문제없는 정상인인 거 병원이 알아서 증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 바람 피운 것도 증언해 줄 여자들 한 트럭이니 걱정 말아요. 지 새끼가 어떤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면서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칠 시간에 아들놈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나 알아보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종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서류가 정리되는 날, 짐을 모두 챙겨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시부모가 신혼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이 신혼집을 계속 쓸 생각이었는데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 차액을 저한테 지급해야 했거든요. 그걸 시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뭐 여기서 여자들과 난잡하게 지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으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소금을 가져오더니 현관과 베란다에 엄청 뿌려대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시모 얼굴 일그러지는 거 한 번이라도 구경해야 속이 풀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말해주었죠. 두 분, 저희 사이에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아직 모르시죠? 저는 이제 알아요. 아드님 상간녀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하며 세우더군요. 그러면서 힐끔 쳐다보길래 웃으며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저 사람 데리고 논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혼외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제가 만난 술집 아가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아저씨 마음 편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싶어서 정관수술했다고. 정관수술이라는 단어에 시모와 시부 얼굴이 정말 야자처럼 변해버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말이지? 이거 들어보세요. 상간녀가 저한테 다 가르쳐줬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난잡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그리고 여자 만나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그래놓고 날 기만하고 애 못 낳는 여자 취급을 해? 상간녀와의 대화 녹음을 들은 시부와 시모는 완전히 열받았어요. 남편놈은 다른 방에 있다가 뒤늦게야 뛰쳐나오고서는 상간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변명을 하기 바쁘더군요. 아버지,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미친놈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애가 없어서 네 마누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넌 여자 만나려 수술을 했다고? 이놈아, 이런 거였으면 내가 이혼에 찬성도 안 했을 거다. 너 정말 저게 사실이야? 네가 스스로 묶은 거야? 그거 풀 수는 있어? 다시 애 가질 수는 있는 거냐고. 시부와 시모의 반응은 아주 달랐죠. 시부는 남편이 여자 만나려고 수술까지 하고 이혼당했다는 점에 열받았고, 시모는 그저 남편놈이 애를 다시 가질 수 있는지만 신경 쓰더군요. 아버님, 그런데 사실 이혼한 건 남편보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 없을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시죠? 저한테는 애 못 낳는 하자품이라고 하셨고, 친정 어머니께는 전화로 어떻게 그런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사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저보다 상간녀한테 손주 보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말까지 했었죠? 명백히 이 인간이 잘못한 건데 왜 제가 다 뒤집어 쓴 건지 모르겠네요. 여태껏 말하지 않았던 걸 터트린 순간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당신 미쳤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어떻게 사부인한테 그런 말을 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들이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사돈댁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나도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여편네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알고 모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애초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왜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대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시부가 소리를 지르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전화였는지 시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바쁜 일 아니면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뭐? 그 기업 사장님이 기부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왜? 우리 단체에 그만큼 기부해주는 사람 없어. 당장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봐. 뭐?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어리둥절해하는 시부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버님 단체에 매년 통 크게 기부하는 그 사업가가 저희 외할아버지거든요. 상견례 때는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화해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이 제 이혼 서류 완전히 정리되는 날이라고 아마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신 모양이네요.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약하신 것처럼 외할아버지도 저희 엄마한테 약하시거든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일 그냥 넘기긴 힘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된 시부가 시모의 어깨를 쥐고 앞뒤로 흔들어댔어요. 아까 화냈던 것은 그저 장난인 양 행동이 아주 거칠어졌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언젠가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대로 회사 다 말아먹게 되면 나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 옆에 내가 마음이 편협하고 좁아 터졌어도 크게 사고는 안 치길래 놔뒀더니 이렇게 결국 아들놈이랑 쌍으로 사고를 쳐? 그리고 너 재산 분할 대신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빌릴 생각하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돈 한 푼 쓰지도 마. 그냥 입도 뻥긋하지 말고 죽어 지내라고.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꼴을 보고도 대꾸할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하려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 하면 그때는 진짜 당신 내쫓을 줄 알아. 자식 강제로 이혼시키고 남편 재산까지 다 털어먹었다고 하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겠지. 분노에 가득 찬 시부의 샤우팅을 들으니 그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믿고 있던 자식놈에게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떤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사실 한 번쯤은 시모의 밉살스러운 면상이 구겨지는 꼴을 보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남편놈 치부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며 부채질하는 시모를 보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손으로 화를 부른 거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마지막에서야 뒤통수 때린 놈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란 걸 알려준 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친정엄마가 이야기해줬어요. 전 시부와 전 시모가 외할아버지 회사에 찾아왔었대요. 우리 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어. 후원이며 기부 다 뺐으니 그 집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들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사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알고서는 절대 못 넘어가. 매년 그렇게 풍족하게 운영하다가 그 큰 금액이 사라져서 그런가. 얼마 전에 네 전 시부모가 나랑 네 외할아버지 찾아왔던 거 있지? 찾아왔었다고? 엄마 또 무슨 짓 당하진 않았어? 당하긴 네 외할아버지가 있었잖아. 세상에, 그 둘이 같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 덜 차린 게 확실해. 입으로는 죄송하다 하는데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니까.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용서를 해줘? 결국 내가 그랬지. 우리 딸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결국 후원이며 기부며 다시 못 받고 나가는 길에 너희 전 시부가 이러더라. 정신 나간 여편네 하나 때문에 회사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 조용하던 사람이 그러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네 전 시모는 나한테 욕하고 난리칠 때 이런 일 생길 줄 상상도 못했겠지?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애도 없었던지라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다만 직장은 옮기기로 생각했어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 생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종종 그때가 떠올라 버리기도 했고요. 그때 마침 페이닥터로 일하던 오빠가 마침내 개원 자금을 모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꽤나 번화가에 위치한 새 건물의 3층에서 오픈을 하기로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원하기로 했죠. 자기 돈으로 개원한 오빠와 다르게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혼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과 만났고 재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답니다. 쌍둥이를 낳고 뱃속에 벌써 30주가 다 되어가는 아이가 또 있죠. 남편은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무엇보다 여자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폈어요. 이혼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런 남자는 애초에 거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는 전 남편과 달리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당했던 무시와 모멸을 모두 잊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그때, 정말 우연찮게도 손님으로 찾아온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됐어요. 퇴근 전 마지막 손님이 들어와서 알바생이 처방전을 가져다 주더군요. 그런데 처방전에 쓰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전 남편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방약의 종류를 보고는 빵 터져버렸죠. 발기부전 치료제였거든요. 약 제조하면서도 웃음을 겨우 참아야 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발기부전이 된 걸까? 그렇게 여자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남자였는데 말이에요. 새어나가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약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함께 떡하니 서 있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약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건지,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전 시모가 아들을 내내 끌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웃음을 참으며 전 남편 이름을 불러 약을 내줬어요. 전 남편이 약을 받으러 와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전 시모도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고요. 이름이 똑같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이고, 잘 못 지내나 보네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약을 다 드시고. 여태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귀를 막고 지냈거든요. 지인들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 때도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약까지 받아 먹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줄은 몰랐죠. 정관 수술을 해도 다시 풀면 생식 능력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남편 놈은 예후가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5년간 너무 놀아대는 통에 힘이 다 빠진 것일 수도 있죠. 재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보이고 와이프가 아닌 어머니를 끼고 다니는 걸 보니 상황은 뻔했어요. 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기 좋아해서 정관 수술까지 한 놈이 정작 필요할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코미디 같았어요. 초조해하는 남편 얼굴 보니 얼마나 웃기던죠. 그 와중에 전 시모는 만삭인 제 배를 보더니 얼굴을 구기더라고요.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는 임신이 잘만 되는 상황이었고 아들은 한순간 불장난하려다가 진짜 고자가 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제 저한테 임신을 못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바퀴벌레도 제 짝이 있다더니 그래, 너도 용케 또 시집은 갔네. 너 같은 애도 좋다고 해주는 남자가 있었니? 아니, 네가 오죽 매력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그렇게 피웠겠냐고. 솔직히 이혼한 거 우리 아들 탓만은 아니지? 너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서 애를 보고 싶었으면 우리 애가 정관수술을 왜 했겠어?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자식놈 못난 건 인정도 안 하면서 남 평가는 아주 신랄하게 하는 그 못된 성격이요. 근데 어쩌죠? 저요. 이제 그쪽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이미 남남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요. 매력이야 남편한테만 있으면 되고 그 매력 충분하니 애까지 생긴 거죠. 아드님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약을 드시는 거겠지만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 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신랄하게 말해드려요. 약사로서 해드릴 말은 많은데 이 약이 뭔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알고서 이야기하세요. 좀 알고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하세요. 아드님이 왜 저 때문에 수술한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랑 편하게 놀아대려고 수술한 거지. 와이프는 애 못 가진다고 구박받는데도 수술한 거 말도 안 하고 숨기고 그래놓고 반성도 안 했으니 몸이 저딴 꼴이 된 거죠. 어디 어른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일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 약은 왜 처방받았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면 되지. 이제라도 애 보고 싶어서 용 쓰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근방에는 소문도 파다하게 났다던데. 아주머니 아들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고. 너 진짜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감히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해? 전 시모가 막싸움에 시동을 걸렸는데 그때 재혼한 남편이 등장했어요. 쌍둥이들을 유모차를 태운 채로요. 여보, 쌍둥이들 데려왔어. 아직 일 안 끝났어? 아, 손님 계시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약봉투로 향하더군요. 바로 어떤 약인지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줬어요. 여보, 나 나가 있을 테니까 끝나면 얘기해줘. 재혼한 남편이 부자연스럽게 나가자 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전 남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당신한테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빨리 애가 생겼으면 좋겠어. 셋이나 키워보니까 역시 애들은 많을수록 좋더라고. 하긴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애가 없는 게 이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이 약 필요 없지 않아? 아, 뭐 즐기려면 필요는 하겠지. 뭐 많이 즐겨.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야지. 야, 너 우리 앞에서 유세했더니? 애 못 낳는다고 욕먹다가 셋이나 낳으니까 우리한테 떵떵 소리치고 싶었냐고. 너도 정말 속물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을 욕보일 수가 있어? 누가 누굴 욕보여요.
아주머니가 저를 욕보였겠죠. 저한테 했던 말은 욕 아니고 무슨 근황 토크였어요? 누가 들어도 시비 거는 말이었는데. 그리고 유세는 무슨 유세?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다니세요. 이래서 사람 앞날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아주머니는 자식이 이런 약 먹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았겠죠.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마음을 너무 독하게 써서 하늘이 아드님을 버린 것 같네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정관수술 후유증이 왜 발기부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마음 곱게 쓰세요. 귀한 남의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아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가.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전 시모는 제 말을 듣더니 화가 났는지 부들부들 떨더군요.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남편을 힐끗 보더니 결국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멍청이 서 있기만 하던 전 남편 놈도 후다닥 따라 나갔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가게 안에 놔뒀던 소금 단지를 들고 나갔죠. 그리고 전 시모와 전 남편 뒤에 소금을 뿌려댔네요. 2번 다시 찾지 않을 걸 알지만 재수 없는 건 맞잖아요. 글로 쓰다 보니 진짜 저도 힘들게 살았다 싶네요. 그래도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죠. 여러분도 과거는 잊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